공감 TV를 고발해가지고 지금 소환돼서 조사받고 있더라고. 그 열린 공감 TV에서 그 최성해 총장이 그 뭐 이낙연하고 관계를 자랑하는 그 녹취록을 깠다. 이제 그 방송에 대해서 뭐 방송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는데 그건 이제 안 먹히고 결국에는 고소를 했죠. 그러니까 왜 고소를 하는가? 그게 그러니까 열린 공감 TV에서 사실이다. 이거는 이낙연의 공작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성해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 그래서 최성해가 또 반박을 했잖아요. 그거는 내가 조카한테 그냥 데리고 조카 데리고 그냥 헛소리 한 거다. 그것까지 다 밝혀졌는데 그러면 이낙연 캠프에서는 왜 고소를 했을까? 진짜 지금 납득이 안 돼요. 자기들한테 뭐 피해를 준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 열린 공감 TV하고 최성해 씨하고 둘이 그냥 공방을 벌이다가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고소를 취하할 만도 한데 왜 이렇게 끝까지 밀고 가는 건지 진짜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건지 그때 그 궁금합니다. 영상에다가 그 밑에 열린 공감 TV 쪽에서 최성해 총장의 입장을 고정 댓글로 예. 맨 위에 볼 수 있게끔 그걸로 조정이 됐거든요. 이건 일종의 괘씸죄지. 왜 우리만 패? 니들 한번 좀 귀찮게 해줄 거야. 이런 의도가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저는 이렇게 되는 거.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 쪽에서 이재명 지사를 이제 의혹 제기를 하면 이제 보수 쪽 시민단체가 나서가지고 또 이재명을 고발하고 이 과정으로까지 가면 그냥 관계는 다 망가진 거예요. 예. 사인 간에도 법적인 문제까지 가면 관계는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공감 TV가 이낙연 후보 까는 거는 이해해요. 뭐 거기가 뭐 이재명 지사 돈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언론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뭐 우리랑 좀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낙연 후보가 지금 그 봉화마을 가서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를 했어요. 31일 날. 더군다나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후원 회장이셨던 송기인 신부 만났는데 봉화에서 무릎 꿇고 이낙연 후보가 한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을 닮고 싶다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지 않을 수 없는 장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몇 달 후에 이명박과 함께 손잡고 전라도를 누비면서 같이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 해에 이명박이 요구했던 4대강 예산을 친절하게 통과시켜주고 이제 그렇게 했던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닮고 싶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더 닮고 오시라고. 하나도 노무현 같지가 않으니까 더 닮고 오시라고. 그래서 한 5년 후에 나오시라고. 그 열린 공감 TV 이야기 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이낙연 후보라면 진짜로 노무현 대통령을 닮고 싶다면 나라면요. 열린 공감 TV 출연합니다. 이건 오해고 이거는 의심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 정치라는 게요. 이 사람이 무슨 뭐 나쁜 짓을 해서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정치는 형사적 문제랑 다른 개념이에요. 저 사람이 뭔가 있긴 있는데 너무 매력적이야. 막 도와주고 싶어.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있긴 한데 이 사람 정치하면 잘할 것 같아. 그런 역할이랑 이런 걸 못했어요. 정치는 범죄나 형사 고소고발의 영역이 아니라 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략 싫어서라기보다는 하나 잡은 거야. 저 사람한테 어떤 거를.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납득하게 만드는 행위를 해야 돼. 그렇죠. 나는 진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닮고 싶으시면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누구 고소고발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에 당하면서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번에 그 열린공감 TV에서 조사를 받는 이제 PD를 시작으로 소환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 허재한 기자의 페이스북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겨레 시절부터 지금까지 15년 인생 동안 정치인으로부터 고소당한 건 이낙연이 처음이다. 이명박, 박근혜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 수없이 고발하고 비판하면서도 누구도 나를 고소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조금 기자 쪽에서도 오히려 이낙연 대표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더 실망하는 부분이 있고 이낙연 캠프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의원들이 윤영찬, 박광원, 배재정 이런 사람들이 또 다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나는 그 이낙연 후보가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선 나와서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 가버렸잖아요. 그러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하는 분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노무현을 닮고 싶다. 그런 분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이제 와서 반대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언론 인터뷰도 있었는데 우리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찬성했다는 그 흐름의 뉘앙스의 기사도 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던 바로 그 해 이명박과 찍은 사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명박이 나타나는 행사장에 이낙연 당시 의원은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났고 4대강 예산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사랑과 정도로. 존경 너무 표현을 많이 해서 적당히 하라고 할 정도로 4대강 예산을 쉽게 통과시켜줬던 분이 지금에 와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노무현 대통령을 더 사랑하거든요. 노자 못했었고 이제 와서 노 대통령을 닮고 싶다 그래. 난 그게 더 화나는 거예요. 저는 그 이낙연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묘소 찾아갔다는 기사를 보는 순간 그냥 순간적으로 윤석열이 유경수 뭐 생가 찾아갔다? 그 그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목적이 너무 뻔하게 드러나 보이는 거잖아요. 이 조금 뭔가 좀 고급스럽게 포장하면 안 되나? 이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는 이게 딱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는 캠프에서 그 일도 했었고, 뭐 대변인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설득이 됩니까? 그 중간중간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 그 집권 말기에 노무현이 서민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대놓고 시정연설까지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지금 와서 노무현 대통령을 찾는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은 노무현을 정말 사랑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집니까 그게? 윤석열이랑 똑같은 짓이에요. 결국에는 박근혜 감옥에 넣어놓고 그래도 그 사람들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들 표가 필요하니까 유경수 생각가가지고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안타깝다. 그걸 뭐가 달라요 그게. 진짜 그 엄중하다는 그 이미지 하나 가지고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마 본인 양심이 있으셔가지고 닮았다는 얘기 못 하신 것 같고요. 닮고 싶다는데 저는 진짜 이게 솔직하신 분이라면 그때 했던 그 행위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던 그 2004년에 했던 행위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이제 와서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라든지 맥락도 없이 추미애 후보처럼 해주면 안 됩니까? 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반대했지만 그 당의 입장으로서 보면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진짜 석고대지하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빚을 갚기 위해 살아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을 파시는 행위가 맞냐? 내가 그때 한번 그 이야기하면서 되게 막 빡쳤던 게 그거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던 그때 이명박이랑 찍은 사진이 왜 이렇게 많아? 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와서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잘 모르시는 분들인 거예요. 사실은 이 중앙정치에서 보면 이낙연은 아웃 오브 안중이었으니까 뭘 했는지 사실 관심 없었고 당시에 그냥 전라도권의 어떤 정치인이었을 뿐인데 이분이 지금에 와서 노무현 대통령을 닮고 싶다고 하면 하다못해 열린 공감 TV 같은 거를 고발해서 재판받게 만드는 행위가요. 노 대통령 다운 게 아니라고요. 설득을 할 생각을 해야지. 진짜 그렇게 이낙연 캠프 하는 거 보면은 너무 답답해요 진짜. 저 어쩌다가 다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장 최악의 멍청한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결과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거기 주 선수로 뛰고 있는 뭐 대변인부터 그 무슨 각 캠프 실장들까지 다 국회의원들이고 국회 안에서 뭐 다 전문적으로 자기 실력을 인정받아서 공천까지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장 멍청한 짓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진짜. 사실은 뭐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를 한 게 우리는 진심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낙연 대표를 비난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심을 알고 싶은 건데 이거는 어찌 보면 노 대통령 묘비에
참배를 하는 게 아니라 노 대통령 지지자에게 호소하는 건 아닌가. 나의 진심은 이런 거라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지켜보는 사람들은 좀 의문스러워하는 것 같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2009년에 노 대통령 서거하시고 난 이후에 이낙연 대표는 한 번도 동아원 마을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총리가 되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는 우리가 친일파들한테 바라는 것도 니들 나가 죽어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싶으면 역사에 대한 반성부터 해라.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사실 뭐 지금이야 문 대통령 뭐 치하에서 인기 가장 좋을 때 역사상 최장수 총리를 하신 수혜자이시긴 하지만 그래서 뭐 나는 친문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반노였어요. 반노.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을 진솔하게 사과하면 인간적인 매력이 생기거든. 근데 지금에 와서 노무현 대통령을 닮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윤석열 이야기도 했지만 잠깐만 볼게요. 이런 행위죠. 귀하신 따님을 빵에 넣고 찾아뵙습니다. 윤석열이 유경수 여사 생가 가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 대통령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유경수 여사를 비판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중계를 해드렸지만 추미애 이 전 대표가 민주당 초선 토론회에 가서 먼저 질문을 때리시는 거 보고 나 빵 터졌네. 추미애 대표가 일단은요 사람이 기본이 돼 있다. 그 토론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기소개 일단 하시고 이 방송은 추미애 TV와 새날 등에서 같이 방송된다라고 딱 이름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야, 이분 정말 너무 좋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초선들과의 이제 토론이 중간 끝나고 있잖아요. 그때 질문을 먼저 합니다. 웃으면서 물론 약간 농담기가 있는데 언론교육부 왜 연기하셨냐고. 유감천만이다. 굉장히 뼈 있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그 국민의힘하고 협상을 통해서 지금 한 달 연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안 자체가 원래 처음에 우리가 요구했던 그 징벌적 손해배상 거기에서 엄청 후퇴한 거예요. 많이 뜯어고치고 지금 누더기가 된 상태지만 그래도 첫 발을 내딛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발의를 하고 통과까지 가려고 하는 건데 그걸 또 다시 연기를 해놓으니까 추미애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도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180석이라는 그 의석의 힘을 왜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느냐. 자신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결국에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국민의힘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어디서 더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 시행도 대선 끝나고 2022년 4월부터 시행하는 건데 그러면은 2100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뭐 양보할까요? 도대체 얼마나 더 양보를 해야지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받아주냐고요. 이게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 그걸 형식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협조를 통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그 그림을 만들겠다는 그 망상에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배신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너무 뻔한 그림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추미애 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재명 지사에게 퍼붓는 네거티브에 저는 맥락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런 토론은 얼마든지 해야 돼요. 왜 그때 개혁할 수 있는데 못 하셨습니까? 검찰개혁은 왜 안 도와주셨어요? 사실은 지금 뭐 이낙연 지지자들 중에 뭔가 좀 상당히 바이어스가 껴있다고 생각하는데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좀 놀라울 정도의 사람들이 이재명을 까고 이낙연을 지켜 세우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낙연은 어마어마한 수혜자예요, 수혜자. 네. 대통령이 전혀 다른 맥락의 사람을 끌어와서 국무총리 시키고 원래 정권이라는 게 초반 2, 3년 인기가 있는 거잖아. 그 인기 다 누리셨고 물론 총리 때 국회에서 답변 잘했던 거 분명히 인정. 그 외에 어떤 느낌도 없는데 민주당은 당대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당헌 당규를 바꿉니다. 또 특혜를 받습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 딱 그 타이밍에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통과를 전혀 못 시킨 건 아니에요. 몇 개
굵직굵직한 법을 통과시킨 적도 있지만 우리 뇌리 들어오는 핵심 법안을 개혁 법안을 통과를 못 시키고 그냥 보궐선거 나가면서 사퇴하고 선대위원장 하면서 선거 끝날 때까지는 당대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랬을 때 그 선거가 대패가 났잖아요. 그러면 100% 이낙연 책임이에요. 그 선거 자체가. 그럼 거기에 대한 도의적 책임. 사과 들어보셨어요? 사과 들어보셨냐고. 그 초선 5명이 대신 사과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낙연이 직접 진두지휘한 그 선거뿐만 아니라 그 전에 민주당의 흐름을 보면 이낙연 후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선 나오면 안 되는 예. 정치적 패배예요, 그게. 예. 즉 본인한테 민주당이 온갖 특혜를 다 누리게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의 모든 책임은 이낙연 당시 전 대표가 지는 거고, 근데 그 책임을 뭐 안 지잖아요. 아까 노무현 대통령 그 묘소 가서도 예. 본인이 반노했던 거에 대한 사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들이. 그러면서 선거 때만 살짝 변신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럴 때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추미애 대표 말이 뭐 100% 다 맞다 이런 차원보다는 맥락은 정확히 짚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판 말이죠. 근데 본인이 추미애 대표가 본인이 당사자였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 저는 100%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토론회에서 이만큼 그러니까 인터뷰에서도 그렇지만 진심으로 화를 낸다고 해야 되나? 당시에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본인이 겪었던 것도 인정을 안 하면서 상대가 안 하면서 지금 자기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건데 우리가 추 장관님을 왜 좋아하는 거겠어요. 이전에 탄핵에 대해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받아주는 맞아요. 거거든요. 우리도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총리 시절에 되게 많이 좋아했고 많이 응원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우리 지금까지 같이 응원하고 좋아하면서 파일을 넓혔을 거라는 생각에 아쉬운 거죠. 훌륭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더민초 진짜 재밌게 봤는데 추미애 그 후보가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인지는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그 초선 의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개혁을 할 때 정말 그 스타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만 또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뼈 있는 또 조언도 해주시는 거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난 추미애 후보한테 반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문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전에 민주당의 당대표가 필요했어요. 그 굳은 일을 추미애만 허락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 전이었잖아. 예. 야당일 때였잖아요. 그래서 친문이라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표현 안 쓰면 좋은데 이야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추미애 그 당시 의원이 그거 맡아서 정권 교체 역할을 했어요. 당이 아사리판 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선거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선거도 이겼죠. 근데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언론은 추미애가 어쩌고저쩌고 막 흠집내기 바쁘잖아. 소위 민주당 내 똥파리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조국 장관이 되고 나서 장관 되기 전에 청문회 하기 전부터 막 압수색 100군데 이상을 당하면서 그 난리가 치고 40여일 만에 물러났잖아요. 예. 거기에도 이제 이낙연이나 뭐 등등의 사람들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꽤 오랜 시간 공석이었죠. 예. 근데 여당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장관으로 내려오는 건 일종의 강등이잖아요. 그렇죠. 국가 의존 서열도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추미애만 그것을 수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 물러나고 나서 추미애 정도의 중량급이 오지 않으면 사실상 윤석열의 난을 잠재우는 건 불가능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미애 스스로가 계급장을 떼고 강등이 된 거예요. 내가 예. 결국 맡은 예. 거라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냐고. 그때 추미애 장관을 응원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똥파리예요. 조국 장관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그 똥파리들이 지금 어떠냐고.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고 있죠. 이재명을 까는 용도로 가져왔던 도구가 이낙연이야. 예. 그 이낙연을 비판한다고 그 조국 장관을 그러니까 사실상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개혁이나 이 아젠다를 대신 짊어졌던 추미애를 지금 까고 있는 게 누구냐고. 결국에는 세상의 중심이 이재명 중심으로 돌아가는 애들이 아마 조국 장관도 이재명 지사랑 사진 하나 찍으면
똑같이 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그럴 겁니다. 100%. 그러니까 진정성 하나도 없는 새끼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도 욕할 사람들이에요. 내 말이 예. 문 대통령 지지자라면서도 이재명하고 친하면 다 까는 예. 이 구조 속에 지금 유일하게 이낙연 혼자 남아 있는데 예. 내가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선대위원장 맡아줄 것인지 선대위원장 맡아주고 둘이 손잡고 사진을 찍으면 이낙연을 뭐라고 할 것인지.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민주당 지지자면 왜 당신 그렇게 그때 개혁 안 했어? 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뭐냐. 보궐선거 등을 통해서 민주당이 폭망했단 말이야. 지금 요 언론 피해 구제법도 통과 못 시킨 이유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4월 재보궐선거에 패배랑 연관이 있어요. 눈치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야. 예. 잘못 건드리면 대선 질 것 같거든. 그러면 그게 다 이낙연의 유사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낙연이 이 선거판에 나오면 사실 안 되는 거였어. 책임지고 정계를 떠나는 게 맞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추미애 대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약속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해라. 검찰개혁 하겠다고 약속하지 말고 지금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캠프에 있는 국회의원만 수십 명인데 그 사람들 도장만 받아도 지금 당장 법안 발의가 가능한데 왜 지금 할 수 있는 걸 약속을 하냐. 그건 너무 현실적이고 정말 귀에 딱딱 때려 박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낙연 대표는 못 알아듣는 척합니다. 검찰개혁 하겠다. 검찰개혁 지지한다. 속도를 내야 된다. 그렇게 말만 하는데 왜 움직이지 않냐고요. 저도 추 장관님 그 이야기 할 때 진짜 귀에 쏙쏙 들어왔었거든요. 저 말이 맞는 거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이낙연 대표가 직접 해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사실 우리 파이는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낙연 후보에게 원팀으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예요. 왜냐면 이게 선거가 만약에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서 선대위원장을 하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선대위원회에서 열심히 뛰고 싶어도 사실 본인의 지지자가 아닌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안에서는 이낙연이 열심히 선거운동 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추미애가 걸어온 길은 고난의 가시밭길 같은 거고요. 이낙연 후보는 정반대 민주당스럽지 않은 민주당답지 않은 후보에 가깝습니다. 예. 깨놓고 얘기해서. 그러면은 어떤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그분을 지지하면 막 우리 쪽 사람이 이제 몇 년 만에 됐다고 하면 훨씬 더 나 같으면 더 개혁적이었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은 옛날 그 김대중 대통령 파리하면서 전라도권에서 그 열린우리당 따라가지 않고 남아있던 그 민주당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 다 반노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주류로서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굳이 안 따라가도 전라도에서 당선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 특성이 뭐냐면 국민의힘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개혁성향 짚을 넣고 지역구 관리만 좀 잘하면 공천 받고 국회의원 해먹던 분들이세요. 그러니 무슨 내 역사에 도전이 있고 리스크가 있겠어요? 진짜 꿀만 빠지는 거지. 김대중 대통령이 저 이낙연 기자 우리 당으로 좀 오시오. 아이 지금은 아니고요. 정권 교체 되고 나서 오신 분 아닙니까? 네. 그런 분을 국민의 화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전남지사할 때 불러 올렸을 때는 어떤 그 시대적 흐름 이런 것들을 이해를 좀 하실 법도 한데 이러니까 추미애 후보에게 강력한 디스를 날마다 당하지만 사실 딱히 반론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초선 그 토론회에서 추미애 대표가 개혁할 때 스타 정치인이 탄생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이 과연 알아들었을지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초선들이 그러니까 1년 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회라는 내부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적응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차는 그냥 좀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2년 차부터는 정말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극명하게 갈리는 게 자기 정책이나 법안을 추진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 반면에 자기도 모르는 수박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냐면 국회의원마다 그러니까 그 세비 외에 그러니까 연구활동비가 따로 이제 항목이 몇백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수박이 될 것인지 진짜 개혁적인 정치인이 될 것인지 볼 수가 있어요. 수박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걸 연구 용역을 줍니다.
근데 정치인은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걸 토대로 해서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해서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 이런 법이 필요하다, 이걸 고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 실무를 밑에서 해주는 거예요. 국회라는 그 시스템이 그 정치인의 주장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연구 용역이라는 것 자체를 직접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관료들이 개입하기 시작해요. 전문가를 소개해주고 연구 용역하는 연구소를 소개해준다는 명분으로 관료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연구 용역 자체에 대한 절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차를 따라가기 시작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관료들의 주장에 그치. 귀를 기울이게 그게 되고 수박이 되는 거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초선 끝나고 재선하고 삼선하다 보면 결국에는 관료를 대신하는 관료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인들 중에 오랜 시간 동안 단단한 팬덤의 가장 큰 사이즈는 이재명일 거고요. 예. 쌓아온 그 한 10여 년 가까이 쌓아오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팬덤은 추미애 후보는 본선 갖지 못하더라도 진짜 큰 정치적 자산을 만든 게 의도적으로 팬덤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빚을 갚고 싶게 만드는 그런 정치인이 됐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낙연 후보가 좀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예요. 민주당이 왔으면 민주당 좀 다워야 되는데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대충 겉멋들어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점잖은 척하고 신사인 척하고 그런 네.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선거 때 급조된 이미지를 만드는 게 그렇죠. 통하겠냐 이런 이야기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제 고민이 그런 거라니까요. 이낙연은 언제까지 비판해야 되는가. 필요하다면 계속 해야죠. 광주 경선 어쩌겠습니까? 때까지. 예. 분명 이분은 별 이변이 없는 한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얼굴 색 싹 바꾸고 우리 이낙연 위원장님 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서. 근데 우리 팀을 이게 위해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대선 그 선대위원장은 집단 지도 체제였습니다. 한 10명 정도를 선대위원장 직함을 주고 지역별로 이렇게 딱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 지역위원장 선대위원장 중에서도 아주 가장 그 목소리가 큰 그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똥파리들 등살에 그 밀려가지고 크게 움직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난 좀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 다른 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해찬이 있잖아. 그러니까 상임 선대위원장이 중요해. 뭐 네. 어떻게 안 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는 막 3톱, 뭐 네. 2톱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저는 이해찬 근데 이게 네거티브가 극심했을 경우에는요.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표의 모집을 위해서. 그렇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찬 전 대표가 그 어떤 필승카드로서 한번 투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자.